자, 기출 내용 27번째 질문지 작성 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 작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 부족할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예비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개방형 질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문항 내용을 만들고 문항 형태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항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안 작성하고 사전 조사하고 사전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하고 보완한 다음에 질문지를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지 작성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개념이나 아니면 내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문지 자체를 구성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측정 도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고 싶은 척도가 오지랖 척도하고 그 꼰대 척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정을 설명하면은 오지랖이나 꼰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오지랖이나 꼰대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자료를 수집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비 조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꼰대로 느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오지랖을 부린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정보를 이제 쭉 만들 그 오지랖이 이런 개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이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뭐 질문지로 할 것인가, 인터뷰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설문지를 갖다가 아니면 인터뷰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편 조사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 조사로 하는지 뭐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뭐 오지랖이나 아니면 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설문지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설문지로 한다고 했을 때 문항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 문항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냐면 앞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혹은 사람들한테 모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문항 내용을 갖다 구성을 하고 문항 형태를 예 아니오로 할 건지 아니면은 다지선다를 리커트 척도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항 형태를 만들고 문항 순서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 편안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각한 내용 수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거나 답변하기 어렵거나 민감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초안 문항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뭐 한 60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이제 요걸로 꼰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전 조사할 때 이제 문항들이 제대로 읽히는지 이게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뭐 해석이 되는지 뭐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것들을 쭉 봐요. 응답 시간까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질문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질문지가 완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뭐 제가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일했을 때도 질문지 같은 것들은 매번 조사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만들거든요. 뭐 특정 어떤 기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이 사람들이 어떤 항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료 수집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붙여갖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정을 해서 질문지를 완성해요. 보통 그게 이제 1, 2주 정도 걸려요. 그거 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척도를 개발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자,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개발하면 돼요. 그런 그 템플릿이 이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질문 작성 유의사항. 조사 목적과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 행동, 사건, 정의될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목적에 어긋나는 정보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면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외부 조사 진행하고 질문 내용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이 만약에 연구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그걸 이해한 그 방향대로 해석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의 해석은 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문항하고 그다음에 나는 잠이 드는데 1시간 이상 설친다. 혹은 1시간 이상 잠을 들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문항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구체적일까요? 당연히 1시간 이상 잠을 들지 못한다가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질문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어떤 수면 장애에 대한 어떤 설문지를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질문의 사용 내용은 되도록 간결하고 중립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보통 그 심리학 설문지 같은 경우는 용어가 조금 어렵거나 뭐 아니면 이제 번역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한글인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설문지를 개발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르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용어가 명확하거나 쉽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 어떤 요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응답을 잘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하나의 질문지에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항에서 특정한 요인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 때 이 문장에는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 두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는 하나의 질문만 있어야지만 더 명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포함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뭐 실제로 구체적인 통계로 들어갔을 때 요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나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에서 응답자가 성적 스트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다른 성적 스트레스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로 그 요인이 붙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부모님의 잔소리에 스트레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부모님 잔소리의 문항과 관련돼서 이제 상관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서 뭔가 약간 조금 애매해져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이 않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포괄적 질문이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 전반부에 배치. 왜냐하면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질문은 앞에다 배치를 하는 거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 세부적인 질문은 후반부에 배치를 해서 이미 이제 심리적 가드가 많이 내려가고 내가 많이 응답을 했으니까 뭐 약간 요거는 그 뭐 함정 카드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응답을 다 했으니까 뭐 이 후반부에 이제 질문을 갖다가 민감한 것도 이제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예전에 어떤 설문지를 받았는데 초반에는 약간 쉬운 질문지에 가다가 뒤에 가니까 자꾸 호구조사랑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묻는 설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런 걸 물어봐 하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연구 목적이나 만약에 그런 민감한 질문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왜 질문을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응답자의 성실성 확인할 수 있는 문항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라는 문항이 있으면은 뒤편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항들이 이제 함정 카드 문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라는 문항의 응답을 매우 그렇다라고 했으면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문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게 문장이 맞는 거죠. 그런 함정 카드 문장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성실성. 왜냐면 한 번으로 다 찍게 되면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아이스크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응답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대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유사한 내용을 묻는 질문도 연이어 제시기보다는 간격을 떨어뜨려 제시. 왜냐면 유사한 문항을 갖다가 연이어서 그 제시를 하다 보면은 계속 어떤 관성 때문에 다 동일한 응답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간격을 떨어뜨려서 제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초안 완성을 실시하는 사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사전검사의 표본수는 본조사보다 비슷할 필요는 없어요. 좀 적은 숫자로 합니다. 사전검사는 표본조사 방법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사전검사는 가설을 보다 명확하게 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탐색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전검사 결과는 본조사에 포함시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는 우리가 수정을 하거든요. 그럼 문항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사전검사하고 본조사는 서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으면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중 질문지의 개별 문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문항을 이제 만들 때 어떻게 적절한 문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의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적절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제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 질문이긴 한데 좀 그래. 올해 엑스레이 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건 예스냐 노냐로 답변할 수가 있죠. 굉장히 명확한 질문이니까 일단 얘가 답이라고 하고, 가끔 가십니까? 규칙적으로 가십니까? 이거는 가끔하고 규칙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당신 회사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입니까? 요것도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당신의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문항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그 기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